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왕이 신하를 노려보며 너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겠노라고 선언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 순간 신하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로 유배는 죽음과 같은 형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나타납니다. 1479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4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 왕조에서는 약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기록에 남겨진 생존자들만 해도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생존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육체적 고통, 절망감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벌인 몸부림,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유배제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결국 무엇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계층의 차이가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제도를 살펴보면 5가지 기본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태형, 즉 때리는 형벌과 장형이라 불리는 더 심한 매질, 그리고 도형과 사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형, 즉 유배는 매우 독특한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고통을 의도한 제도였습니다. 유배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조실록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거리와 환경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안치는 비교적 관리가 쉬웠습니다. 한양에서 백리, 즉 약 40km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먼 곳으로 보내는 이리안치는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바로 절도안치였는데 이는 유배인을 제주도나 흑산도, 즉 먼 섬으로 보내는 형벌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474년 성종 5년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논의가 나타납니다. 평안도로 유배를 간 죄인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를 받아본 조정의 신하들은 열띤 논의를 벌입니다. 유배를 보낼 때 계절을 고려해야 하는가, 겨울에는 보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개선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 자료들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간 사람들의 생존율은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3명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7명은 그 섬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흑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경도 북부로 보내지는 경우 생존율은 약 40%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처럼 가까운 곳으로 보내지는 경우 생존율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는 약 600km였습니다. 현대의 교통으로는 몇 시간이면 되지만 당시에는 도보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유배인은 관노의 감시 아래에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쉴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병들기라도 하면 진짜 문제가 되었습니다. 1539년 중종 34년의 기록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라도로 유배를 가던 죄인이 길을 가다 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둡니다.
그의 시신은 길가에 매장되고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 위에 한 구의 시신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사망원인 통계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부터가 진정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존을 위한 식량 문제였습니다. 나라에서 유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직 척박한 땅 한 대기만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유배인들 대부분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양반은 평생 벼를 잡고만 살던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미를 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은 더욱 모를리 만무했습니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지, 언제 수확하는지, 어떻게 물을 관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82년 선조 15년의 기록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제주도로 유배 간 양반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고입니다. 그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구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양반의 프라이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민 출신의 유배인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훨씬 나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보고도 어떻게 일궈야 할지 알았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더욱 좋은 형편이었습니다. 목수나 대장장이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유배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배인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연루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배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청의 조사를 받은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유배인들을 멀리했습니다. 1693년 숙종 19년의 기록을 보면 강진으로 유배 간 죄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굶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가 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일을 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병이 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배지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약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감기 정도는 작은 병으로 취급되었는데 그것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처럼 항생제나 감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질병은 학질이라 불리는 말라리아였습니다. 남쪽의 섬지역, 특히 제주도와 흑산도에는 이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이것은 죽음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1635년 인조 13년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제주도에서 그해 여름 동안 유배인 12명이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단 한 계절, 단 3달 동안 12명이었습니다. 약이 없으니 환자들은 고열 속에서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었을 뿐 의학적인 치료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불결한 물을 마시면 걸리는 질병이었습니다. 유배지의 환경은 위생관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리면 하루에 수십 번씩 설사를 했습니다. 대변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심한 탈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의 악몽이었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유배를 가면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극저온 속에서 유배인들은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이 야른 옷만 입고 버텨야 했습니다. 한 계절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의료윤리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유배인이어도 살아남는 확률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양반과 평민 사이의 차이는 극적이었습니다. 고위 관료 출신의 양반이 유배를 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집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쌀과 의복이 배달되었습니다. 때로는 하인을 데리고 유배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배를 가도 기아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1684년 숙종 10년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로 유배 간 전 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무려 3명의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집안에서 매달 쌀 10가마니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풍족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배문학이라는 장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역대 큰 학자들의 저작들을 생각해 봅시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저술한 수백 권의 책들, 그가 창시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집안이 지속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완성한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면 이러한 문화유산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평민 출신의 유배인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와줄 집안도 없었습니다. 보내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력과 지혜로만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의 기록은 매우 참혹합니다. 함경도로 유배 간 평민이 극심한 추위와 끊임없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개와 까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 평민 유배인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통계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양반 중 고위 관료 출신의 생존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0%를 초과했습니다. 반면 평민의 생존율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에 따라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차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조실록과 개인 문집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는 현지인과의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유배인이라는 낙인을 뚫고 마을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정약용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의학 지식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낯선 양반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가 18년 동안이나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의수를 아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회화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로 유배간 의원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술은 신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셋째는 강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날을 꿈꾸며 버틴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1656년 효종 7년의 기록은 놀라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삼수로 유배간 한 학자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12년을 그렇게 버팀으로써 유배 기간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유배지에서 500편이 넘는 글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절망을 창작으로 바꿨습니다. 넷째는 순수한 운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심각한 병에 걸리면 죽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나 더위를 피하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생존은 불가능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역에 따라 생존율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주도로 유배간 사람들의 생존율은 약 30%였습니다. 흑산도도 비슷했습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지만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의료시설도 없고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질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평안도로 유배간 사람들의 생존율은 45%였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극심했지만 섬이 아닌 육지라는 점이 조금 나았습니다. 관계를 형성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함경도는 약 40%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험한 곳이었지만 평안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처럼 가까운 곳으로 유배간 사람들의 생존율은 70%에 달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형벌의 잔혹함에 대한 성찰입니다. 유배는 단순히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환경과 질병, 그리고 기아를 통해 죽음을 강요하는 교묘한 제도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비록 조선시대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둘째는 계층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입니다.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은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과 평민의 생존율은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체계의 근본적인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돈과 권력이 생사를 가르는 사회, 이것은 조선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같은 재난을 맞닥뜨려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쉽게 극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놀라운 생존력에 대한 경탄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신력을 유지했습니다. 일부는 그 극한의 상황을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정약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그의 위대한 학문 체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정일을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에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추사체라는 예술작품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유배 제도가 조금 더 인도적이었다면 더 많은 인재들이 생존했을 것이고 더 많은 문화유산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배라는 형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체계는 훨씬 문명화되었고 인권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배와 같은 형태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배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의 고립, 관계의 단절,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실업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 가난한 사람이 받는 무시와 차별,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이 현대판 유배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배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낙인이 찍혀 있어도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기술이든 지식이든 창작이든 자신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절망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인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 유배형을 받았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내게 현지인과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을까요? 내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으로 지금 나는 어떤 유배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교훈입니다.